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약 한 달간의 전당대회 레이스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경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 단일화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제 관심사가 반탄 지도부가 과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제 모레 현실화되느냐,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느냐. 이제 1차에서 이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모레 결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가 26일에 실시가 되는데요. 언제쯤 실시가 될지, 그리고 현재 당원 80%, 여론 20%로 어쨌든 결정이 되는데, 이틀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라든지 또 그 일반 그 국민 여론조사나 우리 또 당원 대상 여론조사 등등 공표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네. 그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좀 과반 높게. 투표는 좀 쉽지 않다. 예, 과반 투표자가 1차에서 바로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걸로 대체로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러면은 결선 투표라고 했을 때 네.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찬탄 반탄 후보들 가운데 어떤 후보들이 올라갈까에 대한 그 추측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까지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은 이 결선 투표도 그 반탄 후보들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추측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 당의 그 당원들,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 가운데 그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런 기류가 어느 정도 아직 남아 있는가. 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뽑았을 때, 또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을 때, 그 전에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을 때, 이때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그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돌이켜 보면은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네. 예측에서 잠깐 이제 좀 벗어난 그런 선택을 해서 흥행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당 지도부에서 후보 그 자격 박탈했는데 당원 투표에 붙였더니 그걸 또 뒤집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아직 그래도 좀 전략적인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림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적 고민을 하는 당원들이 일부 남아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 여부와 그 이후의 과정이 네. 좀 좌지우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앞에 부분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반탄 지도부, 결국은 예.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로 가는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좀 분위기는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겉공기는 그런데, 예. 그런데 여론조사에 답하지 않는 우리 당원들이 대선 이후에 굉장히 많아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쩌면 그런 과거에 전략적 투표를 했던 그 큰 흐름 속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네. 실제 투표에서 그분들은 여론조사에는 응답을 안 하지만은 네네. 실제 투표에서는 참여해서 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런 투표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게 약간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탄 지도부의 우세가 전체적인 좀 예상 분위기인 상황에서 역시 이제 좀 여론조사가 좀 변수로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당원들의 선택, 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하시는 일반 여론조사도 역선택을 배제해놨기 때문에 네. 거의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그 적극적인 지지층을 밝히는 비당원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가정하면 네.
현재 당원들의 선택의 방향이 큰 변수 없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제일 핵심은 과반수에서 김문수 후보가 과반수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 2라운드에서 김문수 후보 플러스 어떤 후보가 될 거냐. 현재로서는 대체로 특히나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된 조건 하에서는 네. 도리어 장동혁 후보가 올라가서 결선 투표가 생기더라도 두 네. 사람이 승부를 가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관심사가 줄어들어서 그런데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 누가 1등을 하고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도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덧붙인다면 자 그러면 전당대 포스트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이후 전한길 씨는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금 사실 전당대회를 들었다 놨다 한 게 전한길 씨인데 네.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같은 사람보다 더 지금 주목받는 게 전한길 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전한길 씨가 계속 그러면 새로운 지도 체제가 형성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계속 될 거냐 네. 하는 것도 굉장히 포스트 전당대회 이후에 관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국민의힘의 이제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전한길 씨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시청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전한길 씨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레 1차 상황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오늘로 만료가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현재 비상 대기 상태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에 김건희 특검과 좀 대치 상황 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특검과의 국민의힘 2라운드 양상도 한번 좀 점쳐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반탄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찬탄 지도부가 들어선다면은 그렇지 않고 반탄 지도부가 들어선다면은 특검하고 계속 이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그 구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우리 당 전체가 뭐 찬탄 반탄 할 것 없이 우리 당 전체가 현재 이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당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출범시키고 그 내용이나 또 뭐 구성 권한뿐만 아니라 특검 자체도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들, 사실상 민주당이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우리 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 호언장담하는 국민의힘의 그 위헌 정당 해산, 예. 해산의 일종의 밑자락을 까는 빌드업에 우리 이제 특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해산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치적인 또는 야당 탄압에 동원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계속 비판했던 검찰의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수사 관행들, 네. 과잉 수사라든지 뭐 또 압수수색 남발하는 거라든지 뭐 매일 지금 뉴스 보면은 소환, 압색, 뭐 구속 뭐 이걸로 뉴스가 도배질 되다시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새 지도부는 기본적인 방향은 특검하고 상당히 좀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구도로 갈 것 같다. 네. 그런 예상이 됩니다. 반탄 지도부 이제 김문수 후보는 특검 진상조사위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후보는 TF 공약을 이제 약속을 한 상황인데요. 위헌정당 해산의 명분을 쌓기 위한 뭐 빌드업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탄 지도부가 들어서면 강하게 이 공세를 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미 후보 경선 과정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당론을 그렇게 모아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런 방식의 그런 대응 방식이 국민의힘의 미래 또는 앞으로 다가오는 국민의힘에 대한 뭐 지방선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긍정적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도리어 이제 찬탄 후보들,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등이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혁신,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위 그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도,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 세대 측의 지지를 확대해서 당의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이 더 좌절되고 어려워진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나갈 길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뭐 좀 비관적으로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지도부가 또다시 오래가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또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출발하는 지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필리버스터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22일을 제외하고 25일 오전까지 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노란 봉투법인데요. 재계는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노사관계 대전환에 새로 이제 패러다임의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그런 또 터닝 포인트가 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홍 의원님은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글쎄요,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를 법문으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와서 또다시 법을 개정하자거나 또 추가로 바꾸자거나 또는 시행을 유예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법에 대한 오랜 논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조와 3조, 특히 먼저 3조 같은 경우는 쌍용 자동차 이 사건 이후에 소위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배, 사실상 이것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축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됐다. 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불행한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거고요. 이미 대법원에서 이번에 통과되는 법과 동일하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가 반영된 거고 2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조도 대법원에서 이미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구제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당사자, 그러니까 계약 당사, 노사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 법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거다 얘기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을 법문화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예, 노란 봉투법 우리 경제에 이제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결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그 책임이 정권에 돌아가고 그래서 정권의 앞날이 순탄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핵심 내용 3가지 중에 지금 이제 홍 의원님 말씀하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그거는 기업들도 꼭 받아들여야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보다도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그래서 경제 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보다도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 그 우려를 갖고 반대하는 거는 제일 큰 것이 기업의 경영상의 판단도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든 거. 결국은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는 노조가 반대하면은 동의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경영 판단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투자든지 혁신이든지 또 고용이든지 그런 걸 할 수 없는 구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거고 그 다음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 대주주 사업주에게 쟁의를 할 수 있도록 교섭하고 쟁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
그것이 핵심적인 거고. 네. 그 두 개는 그 기업들이 절대 그건 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 뭐 민주당이 막무가내니까 그럼 최소한 그 1년이라도 연기라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 가는데 첫째는 기업이 어려워지겠죠. 기업이 어려워지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뭐 경제 나빠지고 경제 나빠지면은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누가 겪습니까? 부자들이 어려워집니까? 기업 뭐 대기업들이 어려워집니까? 중산층, 서민, 소상공인 그리고 빈곤 계층들이 코너에 벼랑 끝에 몰립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 계층의 표가 상당 부분 이재명 정부의 집권에 기반이 됐던 표고 앞으로 정권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아야 될 지지 기반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돌아서면은 이 정부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벌써 50%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30%대로 떨어지는 것도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급전직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생태계가 그거를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걱정해야 될 텐데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까지 뭐 좀 많이 영향을 예.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우리 홍 의원님은 이제 거기에 반대를 하실 텐데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노란봉투법을 다룰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또 추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사례를 계기로 여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추진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장이 이제 공수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여당이 이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재위가 소관 상임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홍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꼭 여야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권이 심지어 그러니까 같은 정당 내에서 정권이 바뀔 때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생겼습니다. 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소위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공기관의 안정성 차원에서 임기보장제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뀔 때는 나름 그 정권이 교체되면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사퇴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일종의 알박기처럼 된 게 있어요. 특히 정권이 마무리되기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대규모로 공공기관장 임명을 강행하거나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가지고 탄핵 소추 과정에서 대거 지금 공공기관에 사람을 내려보내고 그랬거든요. 이런 네. 측면에서 이거는 그 알박기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원내대표 때 이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합의가 안 돼서 못했지만 미국 네. 같은 경우에 미국의 플럼북과 같은 형태의 만들자. 미국은 이제 사실은 플럼북이라고 해서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직책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미국은 그 역관제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스포일드 시스템이라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만 개 이상 되거든요. 예. 근데 대신 이 임명은 가능하지만 임명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내가 친구라도 내 친구를 임명할 수 있지만 그 친구라 하더라도 조건이 충분히 그러니까 임명 되는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만 임명할 수 있게 조건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저는 이 법안이야말로 정말 여야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정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합의가 되면 앞으로 계속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까지 이 법안에 따라 기속되거든요. 그 다음 정권 또 마음대로 바꾸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을 바꾸는 과정에 대한 여야가 좀 더 긴밀하게 지혜를 모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좀 생각이 다른 어떤 그 공공기관장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동기라면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네. 또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추진하는 거는 그런 합리적 동기가 아닙니다. 포장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쫓아내고 싶은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다가 크게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하다가
크게 화를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법에 그렇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법의 형태로 하는 것일 뿐이고, 근데 진짜로 그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당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돼도 안 물러나가고 있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도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이거는 알박기도 아니고 뭐 대법받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알박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혀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진짜로 그 마음이라면은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한테 빨리 그만둬라. 정권이 지금 세 번째 들어섰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 그리고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사과도 하고 네. 빨리 물러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건 그대로 두고 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만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면은 그건 이 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권 바뀌면 또 다른 형태로 유사한 또 이런 형태가 또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네.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먼저 있는 사람부터 빨리 정리해라. 3대째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알박기 하고 대문박기 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고 사과하고 네. 해라. 그리고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라 다음 정부 때 네. 법은 지금 여야 합의로 만들더라도 여야 합의해서 다음 정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다음 정부 때 시행하도록 해라. 그러면 진정성을 믿겠다. 그게 네. 우리 당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알박기 금지법의 여야가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관건은 여당이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면 상당한 진정성 있는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한 두 분의 생각을 한 1분 정도씩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동반 하락한 원인으로 정부 여당의 입법 강행도 함께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이제 숙명으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 이렇게 이제 개혁에 대한 방향을 좀 속도를 포함해서 언급을 한 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속도, 대통령의 주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짚고 마무리할까요? 예. 뭐 이거는 저는 속도 조절로 보는 것보다 국민 피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말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8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좀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또는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당연히 국민 피해로 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꼼꼼하게 제도 자체를 좀 설계하고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보완 조치까지 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보단 네. 국민적 관점에서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라는 아주 당연하고 원론적인 입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추석 전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얼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기류가 좀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비상등이 켜진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측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냥 기운차게 나갈 줄 알았는데 70일 만에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예전에도 제가 본 예가 없었고. 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는 입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검도 그렇고 특검의 행태도 그렇고 또 특사 사면하는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정치까지도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국민의힘 사람으로 안 본다, 악수도 안 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도 국민들한테는 이거는 표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네. 전방위에서 지금 표 떨어진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입법 문제, 그중에서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후자라면은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 또는 특검 또 뭐 사면은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입법 문제 이런 부분을 속도를 조절하고, 무엇보다도 속도 조절은 딴 거 없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그걸 대변하는 야당하고 대화해서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면 지지율 이렇게 떨어지는 게 조금 좀 멈출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고 이기적으로 그대로 가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공감대 두 분이 다 뭐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